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한나라의 황석공이 지은 책 소서에는 박하게 베풀고 후하게 바라는 사람에게는 보답이 없고 몸이 귀하게 되고 나서 천하던 때를 잊은 자는 그 귀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답니다. 처음부터 부자이거나 운 좋게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매우 드물지요. 열심히 노력해 성공한 사람 중에는 현재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개구리도 올챙이였던 시절이 있듯이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지요.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늘 의문의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어느 충신의 이야기랍니다. 초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의 옛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보따리. 옛날 중국 송나라에 마음이 곱고 결백한 장정이라는 충신이 있었답니다. 관리들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그를 존경하였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언제부터 비단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들고 다니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하, 장정이 들고 다니는 보따리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백성들이 준 뇌물이라고 하옵니다. 무엇이 그것이 사실이더냐? 예, 틀림없사옵니다. 왕은 크게 노여워하였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아끼는 신하이건을 당장 장정을 불러오너라. 장정이 왕 앞으로 끌려왔어요. 그대는 백성들에게서 받은 뇌물을 그 보따리에 싸서 들고 다닌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몹시 화가 난 왕은 호통을 쳤답니다. 폐하, 그게 아니오라. 할 말이 있는가? 내 그대를 믿었거늘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옵니다, 마마. 그대는 결백을 주장할 셈이오. 그렇다면 지금 그 보따리를 풀어보시오. 여전히 왕은 분노에 찬 음성으로 장정에게 엄하게 명령하였지요. 어쩔 수 없이 보따리를 풀고 있는 장정의 손끝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답니다. 드디어 보따리 속의 물건들이 보였지요. 아니, 그건 헌옷들이 아닌가? 왕은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어허, 무슨 까닭에 그런 누더기 옷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인가? 아래 옵기 황공하오나. 허허, 무엇을 그리 꾸물거리는 것이야? 어서 빨리 말해보도록 하라. 간신의 거짓말에 속아 장정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진 왕은 더욱 화를 내었지요. 소신은 어렸을 적에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소신을 잘 키우기 위하여 갖은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 덕택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이제 부러워할 것 없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 사람은 기하게 되면 자신이 어려웠을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법이란다. 그러니 너도
이 어미와 고생했던 옛일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만일 네가 지난 일을 잊는다면 가난한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없게 될 터이니 옛날 가난했을 때의 일을 부디 잊지 말도록 해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왕은 감동하여 말하였지요.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로고. 그래서 그 뜻을 잊지 않기 위하여 어렸을 적에 입던 누더기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옵니다. 그래, 짐이 저 간신의 말을 믿고 그대를 의심했구나. 여봐라, 저 간신배를 하옥시키거라. 이렇게 해서 장정은 왕의 변함없는 신임을 다시 얻어 백성을 잘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선녀와 결혼한 장쇠. 먼 옛날 하늘나라에 진랑이라는 공주가 살았답니다. 옥황상제의 사랑 속에서 자란 진랑이는 약혼을 하게 되었지요. 하늘나라는 진랑이의 약혼식 준비로 바빴어요. 신선들은 시를 지어 부르고 선녀들은 곱게 몸치장을 하였답니다. 어느 날 약혼식을 앞둔 진랑이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하늘나라의 의원들은 다 왔다 갔고 약이란 약은 다 지어 먹였어요. 그러나 진랑이의 병은 갈수록 심해져만 갔답니다. 하루는 달마을에 사는 의원이 맥을 짚으러 왔지요. 금강산 부근의 연봉대라는 곳에 가서 황금빛 금란초를 구해다 먹이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의 말에 옥황상제의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옥황상제는 보영이라는 선녀를 불렀지요. 너는 당장 연대봉으로 가서 금란초를 구해오너라.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보영은 막막하기만 하였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금란초를 어찌 구해온단 말이지? 보영은 초조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옥황상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보영은 날개옷을 입고 금강산으로 내려갔어요. 금강산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금란초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금란초를 찾지 못하면 하늘로 갈 수가 없어.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야. 보영 선녀는 생각할수록 겁이 났지요. 벼랑을 훑으며 찾아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보영 선녀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로 떨어졌지요. 시간이 얼마쯤 흘렀어요. 보영 선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총각이 보영 선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누구세요? 보영 선녀는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저는 근처 바닷가에 살고 있는 장세라고 합니다. 나무를 하러 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가씨를 발견하였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보영 선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어요. 아가씨, 이 깊은 산 속에 어쩐 일로 혼자 오셨어요? 그것이 저는 고개 넘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의 병이 심해져서 금란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보영 선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였어요. 아, 저도 금란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았다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지요. 우선 저희 집에 가서 기운을 차린 후 다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총각은 보영선녀가 가여웠어요. 보영선녀는 총각의 마음이 고마워 목이 메었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금난초를 구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보영선녀의 마음을 안 장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께 보영선녀의 얘기를 하였지요. 장쇠야, 이걸 그 처녀에게 가져다 주어라. 장쇠는 어머니가 끓인 미음을 보영선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보영선녀는 서서히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장쇠의 어머니는 기장밥과 산나물 반찬도 보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금난초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영선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러나 여전히 막막하기만 하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금난초를 찾아보겠습니다. 장쇠는 보영선녀를 위로하였지요. 어쩌면 이리도 마음씨 착한 사람이 있을까? 보영선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장쇠도 깊은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금난초를 찾았지요. 한참을 찾아 헤매는데 풀숲에서 번쩍하고 빛이 났어요. 아가씨, 저것을 보세요. 장쇠는 빛이 나는 쪽을 가리키며 달려갔지요. 가까이 가보니 빛나는 금난초가 보영선녀의 눈앞에 비치고 있었어요. 장쇠는 조심스럽게 금난초를 캐어 보영에게 주었답니다. 고마워요. 이제 어머니께 다녀오겠습니다. 절 꼭 기다려주세요. 보영선녀는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며 하늘나라로 돌아갔지요. 진랑은 금난초를 다려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옥황상제는 보영선녀를 불렀지요. 정말 대견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하니 어떤 소원이든 얘기해보거라. 보영선녀는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옥황상제님, 소녀는 금강산으로 내려가 살고 싶습니다. 금강산으로? 네, 제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옥황상제는 간절히 원하는 보영선녀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네가 진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옥황상제는 보영선녀를 보내는 게 서운하였지요. 금강산에 내려온 보영선녀는 장쇠를 찾아갔어요. 옥황상제님께서 제가 금강산에 내려와 당신과 같이 살 것을 허락하셨어요. 장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영선녀의 손을 맞잡으며 함께 기뻐하였지요. 장쇠와 보영선녀가 결혼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바다 기슭에 가파른 병풍바위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렸지요. 하늘에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것이랍니다. 장쇠와 보영선녀는 병풍바위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여 병풍바위 위에 송백나무를 다듬어 아담한 집을 지었답니다. 그곳을 총석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는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선왕이 맹자에게 말하였지요. 옛날 춘추시대에 손꼽히던 임금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이에 맹자가 되물었답니다. 춘추시대의 패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진나라의 목공, 초나라의 장왕, 송나라의 양공 등
5명을 춘추 5패라고 부르지요. 이들은 모두 춘추 시대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서 남의 나라를 빼앗거나 위협했던 임금들이랍니다. 선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물은 맹자의 물음에 제나라 선왕은 그렇소이다 하고 대답하였지요. 그러자 맹자가 또다시 질문을 하였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전쟁을 일으키시어 백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 나라와 원수지간이 되려 하십니까? 그게 아니오. 나도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소. 전쟁을 하려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오. 선왕은 자신이 결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난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웃 나라의 힘이 커지므로 그 전에 먼저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찔러야 한다고도 하였답니다. 맹자는 제나라 선왕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나라의 땅을 넓히고 진나라와 초나라를 억압하여 그들이 제 나라에 공물을 바치도록 하고 싶으신 전하의 뜻은 잘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천하를 지배하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따르도록 하고 싶으신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그래왔듯이 그런 일을 무력으로서 행하신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행동과 같사옵니다. 맹자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어진 정치를 펴서 이웃 나라가 저절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지요. 그러니까 무력만으로는 남의 나라를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의 양해왕편에 나온답니다. 산속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고사성어 연목구어는 오늘날 가능하지 않은 일을 굳이 하려고 할 때 많이 쓰고 있답니다. 어사 박문수와 사라진 임명장. 암행어사가 된 후 박문수가 전라도 담양 지방에서 겪었던 일이랍니다. 전라도 담양 고을의 사또는 어느 날 이방을 불러 무언가를 지시하였지요. 그것은 자신의 임명장을 서울로 올라가 받아오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럼 이방 잘 부탁하네. 예, 사또. 그럼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이방 김원일은 마부 한 사람을 데리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지요. 가을 추수가 끝난 들판에는 사람도 없고 푸른 하늘에는 새털 구름만 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런 멋진 경치를 보는 김원일의 가슴은 착잡하기만 하였지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은 자기가 아니라 사또가 직접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정해진 대로 해야만 하는 성미인 그는 꺼림칙한 마음으로 경치를 즐길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마부 제필이는 그런 김원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눈 팔지 않고 말을 끌었답니다. 자네는 서울에 몇 번째 올라가는 길인가? 이번까지 해서 모두 5번입니다. 허허, 자네가 나보다 낫구먼. 나는 처음일세. 성품이 자상한 김원일은 마부가 심심하지 않게 이것저것 물으며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자네 가족은 어찌 되는가?
저 혼자뿐입니다. 아니, 장가도 아직 가지 않았고 부모 형제도 없단 말인가? 예, 부모님은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고 마부인 제 처지에 장가는 무슨 장가입니까? 자네 나이가 몇인가? 올해 22인데 관아에 들어온 지는 꼭 2년이 됐습니다. 그렇구먼. 김원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제필이는 비록 마부이긴 해도 생김새가 반듯하고 체격도 좋았지요. 부친께서 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 도착한 김원일은 관아로 가서 임명장을 수령한 후 객사로 돌아왔지요. 모처럼 편한 저녁을 먹고 난 김원일과 제필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때 제필이가 말을 꺼내었어요. 나으리, 여기서 가까운 곳에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나. 제필이를 보낸 김원일이 혼자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이방 김원일은 소변을 보러 변소에 가다가 벌써 돌아와 있는 제필이를 만났지요. 나으리,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일찍 왔구먼. 나으리, 오늘 떠나시지요? 그럼 일찍 떠나야지. 김원일과 제필이 말을 타고 다시 담양으로 향하였어요. 성을 나온 김원일이 인가가 없는 좁은 길가를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집단을 가득 실은 우마차가 오고 있었지요. 그 마차에는 집단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 할 수 없이 옆으로 비켜섰어요. 그 우마차가 김원일이 타고 있는 말 앞을 지나갈 때였지요. 갑자기 말이 놀라서 날뛰기 시작하였어요. 제필이가 고삐를 붙잡고 말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말은 제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결국 말 위에 타고 있던 김원일까지 땅에 떨어뜨리고 난 후에야 진정했답니다. 한편 말에서 떨어진 김원일은 그대로 기절했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렸지요. 정신을 추스른 김원일이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타고 있던 말이 다행히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부인 제필이는 신음소리만 낼 뿐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였답니다. 고얀 놈이군. 김원일이 제필을 흔들어 깨우면서 조금 전 집단을 가득 싣고 가던 사람들을 욕하였지요. 정신을 잃었던 제필이 한참 만에 눈을 떴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다행히 제필은 크게 다친 데가 없었답니다. 제필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자 김원일은 그제야 사또의 임명장이 떠올랐어요. 급히 주위를 둘러보던 김원일이 근처에 떨어져 있는 상자를 발견하였지요. 상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옷에 묻은 흙을 턴 후 다시 길을 가기 시작하였어요. 부지런히 걸어 김원일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보다 빠르게 담양에 도착할 수가 있었답니다. 담양에 도착한 김원일이 사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집에 들렀어요. 여행을 하느라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였지요. 김원일이 사또의 임명장이 든 상자를 사랑방 깊숙이 숨겨놓은 후 안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사랑방으로 가 상자를 찾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상자를 집어든 김원일이 깜짝 놀랐지요.
땅에 떨어졌던 더러운 상자가 새 것처럼 깨끗하게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럴 수가, 봉인도 없고. 다시 한번 놀란 김원일이 상자 뚜껑을 열었답니다. 상자는 텅 비어 있었지요. 이 방에 누가 들어왔었느냐? 당황한 김원일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의 아내도 영문을 몰라 하였어요. 예, 제가 방금 청소를 했습니다. 그 집 하녀가 대답했지요. 네가 이 방에 들어왔단 말이냐? 예, 나으리.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간 사람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럼 이 상자에 손을 댄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아닙니다. 저는 방만 닫고 나왔습니다. 하녀는 5년 동안 김원일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결코 나쁜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었지요. 김원일이 한숨을 쉬었답니다. 큰일이로구나.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김원일의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지요. 김원일이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상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자연히 하녀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는 범인으로까지 지목되었지요. 김원일이 빈 상자를 들고 사또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하였어요. 사또, 제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겠습니다. 허허, 이런 낭패가 있나? 사또는 난감한 얼굴이었지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직접 가야 하는 일에 이방을 시켜 갔다 오게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으니 사또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네 집에 그 계집종을 불러오게나. 예, 사또. 아니, 그럴 게 아니라 함께 가보세. 이방이 데리고 갔던 마부도 데리고 말이야. 김원일의 집에 도착한 사또는 제필이와 하녀를 신문하기 시작하였지요. 사또는 먼저 제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서울에서 분명 친구 집에 갔다 왔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혹시 친구에게 임명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사또는 제필이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답니다. 하녀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긴 제필이와 마찬가지였지요. 사또는 오랜 시간 두 사람을 신문하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였답니다. 순식간에 관직을 잃게 된 김원일의 집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때마침 대문 옆을 지나고 있던 김원일이 대문을 열며 말하였지요. 누구시오? 예, 지나가는 길손이온데 하룻밤 쉬어갔으면 해서 왔습니다. 마음이 몹시 심란한 김원일은 퉁명스레 대꾸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였어요. 오늘은 아니 되니 다른 집으로 가보시오. 아니, 이 고을 이방 나으리 집 인심이 왜 이리 야박하단 말이오? 김원일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그렇소. 사람이라도 죽었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빈 방이 없으면 머슴이 자는 방이라도 좋으니 그저 하루 저녁만 묵고 가게 해주시오. 과객의 끈질긴 부탁에
김원일은 결국 한숨을 쉬며 허락하고야 말았답니다. 과객을 하인 방으로 안내한 다음 하녀를 시켜 상을 차려 드리라 일렀지요. 그날의 과객은 다름 아닌 어사 박문수였어요. 어사 문수는 저녁을 먹고 난 후 방 안에 있는 하인들에게 은근히 물어보았지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기에 모두 이렇게 어두운 얼굴들인가? 그럴 일이 있습죠. 글쎄, 그게 무슨 일인가? 박문수가 물었지만 하인들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흉사라도 소문을 내야 일이 빨리 해결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어디 말을 해보게나. 내게 어떤 묘안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한참 고민하던 하인이 어딘가 믿음직스런 박문수의 말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사건을 말해버리고 말았답니다. 하인의 말을 다 듣고 난 어사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말을 해주어 고맙네. 내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가서 이방님 보고 내가 좀 만나 뵙자 한다고 전해주겠나? 이방님을요? 내 이번 사건에 짚히는 바가 있으니 여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그러네. 하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이방에게 박문수의 말을 전하였지요. 잠시 뒤 김원일이 나오자 어사 박문수는 잠자리와 저녁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 후 입을 열었답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하고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저희 하인 녀석이 말씀을 드렸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팔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하인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방 어른을 도와드리고 싶어 제가 말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말입니다. 김원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어사 박문수는 사랑방을 가리키며 물었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날 이 방에서 상자가 바꿔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모든 게 제 풀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김원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방을 청소했던 하녀가 한사코 아니라고 벌쩍 뛰니. 김원일의 말을 듣고 있던 박문수가 빙긋 웃으며 말하였지요. 아닙니다. 사건은 이미 그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 전이라고요? 깜짝 놀란 김원일이 소리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언제 말입니까? 하지만 어사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때 함께 갔던 그 마부를 불러주십시오. 그 사람은 왜요? 제가 사건을 해결해 드릴 테니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 아니겠어요. 분명 초라한 행색의 과객에 불과했지만 김원일은 박문수의 말을 믿고 싶었지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김원일은 하인을 시켜 제필을 불렀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필이를 부르러 갔던 하인이 혼자 돌아와 제필이가 없어졌다고 전하였지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박문수가 말하였어요. 그럼 그 하녀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알까봐 우선 저희 집 광속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러자 어사 박문수는 급히 칠성이를 불러
광을 감시하도록 하였지요. 정말 근심이 크시겠습니다. 문수가 김원희를 위로하고 있는데 광을 지키고 있던 칠성이가 달려왔답니다. 나으리, 왜 벌써 왔느냐? 예, 어떤 사내가 광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옳거니. 뭐라고? 누가 문을 열려고 한단 말이냐? 김원일도 깜짝 놀랐지요. 하녀에게는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내통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칠성이와 함께 광으로 달려갔지요. 광 앞에 이르러 보니 사내가 마침 광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놈, 멈추거라. 박문수가 소리를 치자 사내는 흠집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박문수는 그 사내를 포박하게 한 후 김원일에게 데려갔지요. 아니, 너는... 사내의 얼굴을 본 김원일이 깜짝 놀랐어요. 광을 열려 했던 사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부 제필이었던 것이지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러니 이방께서는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박문수는 김원희를 안심시킨 후 자기가 예상했던 사건의 내막을 이야기하였지요. 이방께서 가져온 상자는 이 집에 오기 전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부인 제필이는 아마 서울에서 친구네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목공소에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본 것과 똑같은 상자를 만들었겠지요. 그런 다음 담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회를 보다 마침 집단을 가득 실은 우마차가 오자 말의 엉덩이를 바늘로 찌른 것입니다. 날뛰는 말에서 떨어진 이방께서 정신을 잃자 제필이는 미리 준비한 상자에 흙을 묻힌 다음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기절한 척 엎드려 있었지요. 그리고는 집에 온 다음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한여를 시켜 상자를 깨끗이 닦은 다음 봉인을 떼어버린 것입니다. 어사 문수의 설명을 들은 김원일은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감히 네가 한여와 작당을 해서 나를 속여. 그러나 제필은 시치미를 떼고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였어요. 나으리,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이제는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박문수가 제필을 다그치자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제필이 울면서 말하였지요.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원수를 갚기 위해 오늘까지 목숨을 이어왔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군요. 다만 이방 어른께 저지른 죄 죽어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함이란 말에 궁금해진 박문수가 다시 자상한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그래,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느냐? 바른 대로 말해보거라. 예, 오늘까지 숨기고 살았사오나 더 이상 감추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어서 말을 해보래도. 실은 7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모두 지금 사또의 모함을 받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사또가 무슨 누명을 씌웠단 말이냐? 지금 사또가 저희 집 재산이 탐이나 저희 논을 부쳐먹던 사람을 아버지가 죽였다고 누명을 씌워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돌아가시고 어머니 역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뒤를 따르셨습니다. 졸지에 부모님을 잃은 저와 제 동생은 다른 집 하인이 되어 근근히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문수가 물었답니다. 그럼 이 집 하녀가 너의 동생이란 말이더냐? 예, 이방 어른께서 제 동생을 아껴주시고 또 제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어 부모님처럼 마음속으로 공경해 왔었는데 이 같은 짓을 저지르다니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제필이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알았네. 모든 것이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니 더는 걱정하지 말게나.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어사 박문수는 다음날 관하로 사또를 만나러 갔지요. 그리곤 어사 마패를 내보이고 사또의 잘못을 파헤치기 시작했답니다. 알게 모르게 백성들의 재산을 노략질하던 사또는 모든 죄가 드러나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 이후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제필은 동생인 순이와 함께 자식이 없는 김원희를 부모처럼 모시고 살았답니다. 이방 김원일 또한 제필이와 순이를 친자식처럼 아끼게 되었답니다. 수나도와 처녀골. 남쪽 바닷가 마을 남대포에 수나라는 처녀가 살았답니다. 얼굴도 마음도 복사꽃만큼 예쁜 데다 맵시나 솜씨도 나무랄 데가 없었지요. 남대포에 참한 교수가 있다는 소문은 이웃 마을 건너 마을 지나 사방으로 퍼졌답니다. 수나 집 앞에는 중매쟁이가 줄을 섰지요. 수나 부모님은 많고 많은 사윗감 중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총각을 사위로 삼기로 하였답니다. 수나를 험한 바다에서 떨어진 곳으로 시집 보내게 됐으니 축하하오. 이제 수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축하 인사말이 좀 수상하지요. 남대포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답니다. 틈틈이 밭농사도 지었는데 어떤 곡식이든 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랐지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이 고을의 한 가지 걱정은 바로 외적이었어요. 외적들이 노략질하러 육지로 가는 길목이 남대포였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로 외적의 노략질은 더욱 심해졌어요. 외적은 눈에 드는 것은 모조리 빼앗아 갔지요. 그런데 그뿐이면 다행이었어요. 여자들을 농락하니 딸 가진 부모들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귀중한 물건 숨기듯 딸도 땅을 파고 숨기고 싶었지요. 방 안에서 한 발도 나와서는 안 된다. 수나 아버지는 바다로 나갈 때마다 신신당부를 했고 수나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했답니다. 누이야, 혼이 나기 전에 나랑 갈대숲에 놀러 가자. 아버지가 아시면 큰일 나. 몰래 다녀오지 뭐. 새가 새끼를 깠던데 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 도리가 자꾸 조르자 수나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도리가 조르니 잠깐인데 어떠랴 싶었지요. 남대포 동쪽에 강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곳엔 갈대도 많았지만 새도 많았지요. 수나와 도리가 갈대 숲에 들어서자 기어가던 갈개들이 갈대 사이로 숨기 바빴어요. 거미는 햇볕에 반짝이는 집을 자랑하고 있었지요. 새 둥지엔 몸통이 검고 머리와 꼬리는 하얀 새가 제재 거리고 있었어요. 도리가 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던 새였지요. 누이도 혼이 나면 예쁜 아기를 낳겠지. 도리의 말에 수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는 누이 혼이 나는 거 싫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잖아. 혼이 나지 말까? 누이 보고 싶으면 여기로 올래. 누이도 내 생각 많이 해야 해. 수나와 도리는 오누이의 정을 나누었답니다. 싸. 갑자기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외적들이 탄 배가 갈대숲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놀란 도리와 수나는 갈대 사이에 몸을 숨겼답니다. 그런데 외적이 보고 말았지요. 예쁜 조선 처녀구만. 외적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큰일 났다. 누이, 뛰자. 도리는 수나의 손을 꼭 잡고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었어요. 그 뒤로 외적이 따라왔지요. 바다에서 돌아오던 수나 아버지가 그걸 보았어요. 저놈들이 우리 수나를... 수나 아버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몽둥이로 뒤통수를 갈기고 싶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벌벌 떨며 수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안 되겠다. 잠시 집을 떠나야겠어. 밤이 이슥해지자 수나는 아버지를 따라 포구로 갔답니다. 포구에는 수나 아버지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은 배가 있었지요. 수나 아버지는 노를 젓기 시작하였어요. 수나도 손으로 노를 저어 힘을 보태었지만 배는 삐걱거리는 요란한 소리만 낼 뿐 속도를 내지 못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수나집 대문을 기웃거리던 외적이 훌쩍 담을 넘었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조심 수나의 방문 앞으로 갔답니다. 헤헤헤헤, 고 예쁜 처녀가 자고 있겠지. 외적이 방문 고리를 살짝 잡아당겼어요. 방에는 이불을 덮어쓴 채 누군가 자고 있었지요. 외적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휙 이불을 들쳤답니다. 아니, 아무도 없잖아. 이불 속에는 베개만 놓여 있었어요.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고. 외적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수나를 찾았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삐걱삐걱 노젓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기다, 어서 잡아라. 외적들은 바다로 풍덩풍덩 뛰어들어 물개처럼 헤엄을 쳤어요.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배보다 빨랐지요. 수나 아버지는 벼랑 밑에 배를 대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지? 아버지의 말에 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물 캐러 벼랑 아래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벼랑은 아찔할 정도로 가팔랐지만 오르기만 하면 안전할 것 같았지요. 수나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벼랑 쪽으로 달렸어요. 외적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쫓아왔답니다. 외적들을 유인할 테니 너는 절벽 쪽으로 올라가거라. 다가오면 돌을 던져 맞거라. 아버지는요? 놈들을 따돌리고 가마. 어서 가거라. 절벽 앞에 수나를 남겨둔 수나 아버지는 반대편으로 뛰었어요. 수나 아버지는 나무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외적을 유인하였지요. 저기다. 외적이 아버지 쪽으로 가는 사이 수나는 절벽을 기어 올랐어요. 2발 올라가면 1발 미끄러지고 2발 올라가면 또 1발 미끄러졌지만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외적을 따돌린 수나 아버지도 절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수나와 아버지는 절벽 위에서 무서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답니다. 저기 위에 있었군.
밤새 수나와 아버지를 찾아다닌 외적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절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거기 있으면 못 잡을 줄 알고? 외적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는 걸 보자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수나야, 돌을 굴리자. 수나와 아버지는 외적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그러나 돌은 연거푸 빗나갔고 외적들은 절벽으로 올라왔답니다. 잡히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외적이 수나 앞으로 다가오자 얼른 아버지가 막아섰답니다. 외적이 긴 칼을 빼들었어요. 아버지! 수나가 외적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을 물었지요. 이런 못된 계집이! 외적이 수나 뺨을 때리려는 순간 수나 아버지가 외적을 확 끌어안더니 절벽으로 뛰어내렸어요. 나만 죽을 수는 없지. 떨어지던 외적이 수나를 향해 칼을 던졌답니다. 칼은 수나 가슴에 정통으로 꽂히고 말았지요. 몇 날이 지나 받아놓은 혼인날이 되었답니다. 수나와 혼인하기로 한 총각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수나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올려주었대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수나가 떨어진 절벽에 가면 아악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린대요. 수나가 살던 갈대섬은 수나도라 부르고 수나가 죽은 골짜기는 처녀골이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부산 강서구에 가면 수나도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거울, 바위. 어느 날 봉덕이라는 사람이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이 정도 돈이면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겠지. 봉덕이는 그동안 모은 돈을 세었답니다. 다음 날 집을 나선 봉덕이는 금강산이 바라다 보이는 주막에 이르렀지요.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구나. 겨우 저녁을 먹은 봉덕이는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어요. 주막에는 양반들이 방마다 가득 차 있었지요. 봉덕이는 늦게 들어온 중 하나와 같이 자게 되었어요. 이른 새벽이었답니다. 방 안에서 갑자기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봉덕이가 자고 있던 방으로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왔지요. 이놈이 우리 돈을 훔쳤지? 어서 내놓지 못해? 다짜고짜 봉덕이의 멱살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지금껏 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오. 봉덕이는 자다가 황당한 일을 당한 터라 보찜을 붙들고 말하였지요. 이놈이 솔직하게 말하면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만 거짓말까지 해. 거짓말이라니? 거짓말은 당신이 하고 있지 않소? 봉덕이는 기가 막혔지요. 이 방에는 니놈하고 저 중 둘뿐인데 니놈이 아니면 저 중이 가져갔단 말이냐? 사내는 금방이라도 봉덕이를 때릴 것 같았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잔소리 말고 어서 네 보따리나 내놓아라. 봉덕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좋소. 사람들 앞에서 보찜을 풀어보면 될 게 아니오. 봉덕이는 짐을 풀어보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봉덕이의 보찜에서 사내가 잃어버렸다는 돈이 나온 것이에요. 이런 이 뻔뻔스러운 놈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봉덕이를 줄로 꽁꽁 묶었답니다. 봉덕이는 금강산 구경을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것 보시오. 여기 있던 중 못 보셨소? 억울한 마음에 잠자던 중을 찾았지요. 그러나 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줄에 묶인 봉덕이는 억울하여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 어서 관가로 가자. 제도 없이 관가로 끌려온 봉덕이는 눈물이 났답니다. 어떤 놈인지 잡히기만 하면 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야. 봉덕이는 이를 앙물었지요. 금강산 구경을 하려고 오랫동안 돈을 모았건만. 봉덕이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순간이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네, 이놈.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거짓말을 하려느냐. 봉덕이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원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였지요. 나으리, 단 하루만이라도 금강산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님은 무엇인가 생각에 잠기는 듯 하였지요. 좋다. 꼭 하루뿐이다. 원님은 봉덕이를 만경대에 비추어 보고 싶었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원님은 포조를 시켜 봉덕이를 데리고 금강산 구경을 시켰어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푹 빠진 봉덕이는 관가로 끌려가야 한다는 생각도 잊고 있었지요. 세상에 정말 아름답구나. 봉덕이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였어요. 포졸은 봉덕이를 만경대가 있는 백천 동굴 안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굴 안에 들어선 봉덕이는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를 못하였지요. 아니, 저건? 거울처럼 생긴 바위가 떡하니 서 있는 것이었어요. 봉덕이는 바위 앞으로 다가섰지요. 바위 안에는 웬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여보시오, 바위 안에 사람이 서 있어. 봉덕이는 신기해서 두 눈을 깜빡거렸지요. 눈을 깜빡거리자 그 사람도 깜빡거렸어요. 정말 신기한 것이로구나. 봉덕이가 인상을 쓰면 그 사람도 인상을 쓰고 웃으면 그 사람도 웃었지요. 아니, 저게 도대체 누구야? 한 걸음 물러서서 들여다보니 분명 자기 자신임을 알았답니다. 세상에 이런 바위가 있다니. 봉덕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포졸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금강산에서 내려가면 원님께 말씀드려야겠군. 그때였지요. 주막에서 보았던 중이 거울 바위 앞으로 다가서는 것이었어요. 아니, 스님, 잘 만났습니다. 봉덕이는 은인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지요. 스님께서 제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봉덕이는 스님께 가까이 다가가 사정을 하였어요. 그러나 중은 대답은 하지 않고 거울 바위만 살펴보았지요. 도대체 무슨 바위길래 이렇게 생겼단 말이냐? 글쎄 그것이 이 바위는 거울처럼 제 몸을 다 비춥니다요. 봉덕이는 거울 바위를 들여다보며 신기한 듯 말하였지요. 거울처럼 비친다고? 중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거울 바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중의 모습은 전혀 거울 바위에 비치지 않았지요. 이 사람이 누굴 놀리는 겐가? 오히려 큰 소리로 투덜거렸어요. 두 사람을 지켜보던 포졸은 달려와 중과 봉덕이를 번갈아 보았답니다. 포졸은 줄을 꺼내 중의 몸을 묶었어요. 아니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더냐? 중은 몸을 허우적거리며 도망치려 하였지요.
포졸은 중의 뺨을 내리쳤답니다. 이놈이 이 바위가 보통 바위인 줄 아느냐?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거울처럼 비춰주지만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전혀 비춰주지 않는 거울 바위란 말이다. 알겠느냐? 그것이... 그제야 중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답니다. 주막에서 돈을 훔친 중은 이것이 들키게 되자 봉덕이의 보찜에 넣었던 것이지요. 봉덕이는 거울 바위 덕분에 누명을 벗고 금강산 구경을 할 수 있었답니다. 죄를 지은 부자나 양반들은 금강산을 찾을 때마다 망경대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 돌아가곤 한다고 합니다.